성숙한 목소리의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용 들으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시마의 고달픈 삶. 미시마의 생활. 젊은이를 사랑하고 마음이 고운 다부치 교장은 남달리 교제술도 능란하였다. 그는 나의 딱한 사정을 들은 후 당시 미시마 의학 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신무하던 자기 친구 오카호 씨를 방문하였다. 다부치 씨는 그분에게 나의 소개를 얼마나 감명 깊게 하였던지 일주일 만에 기어이 오카호 씨를 자기의 사무실에 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자기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다부치 교장이 부르신다는 급사의 전달을 받고 나는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궁금하였다. 무슨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실망의 소식인가? 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꾸밈없는 굵은 음성으로 헤이 요궁! 요쿠 기타죠. 私はあなたのためにいいことをしたよ. 양군 잘 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놓았네. 하며 내 손을 덥석 쥐어 곁에 앉은 신사에게 건네준다. 나는 그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척 놀랐다. 나의 놀라는 표정을 본 다부치 씨는 껄껄 웃어대며 나의 등을 두드렸다. 그제서야 나의 손을 쥔 신사는 오카오 데스! 나는 오카오입니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말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이름을 그에게 말하고 반갑다는 뜻을 표하였다. 이때 오카오 씨는 다시 입을 열어 가오와 길에 있다나 오시나 얼굴은 참 예쁜데 아깝군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부치 씨는 그 말을 받아 이른 아침부터 쓸데없는 한숨 쉬지 말게. 우리도 다 지금은 눈 뜨고 있으나 내일도 눈을 뜨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하나 한숨 지으려다가는 제명까지 못 산단 말이야. 하고 농담조로 말했다. 오카오 씨는 이에 가냘픈 웃음을 지으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마디를 던진다. 이렇게 그들이 나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동안 나는 한 맺힌 추억에 잠겨버렸다. 그것은 내가 12살 때에 당한 비참한 사실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서다가 희미하게나마 지니고 있던 시력을 마저 잃고 허둥지둥하던 때의 일이었다. 우리 반 반장은 내가 줄을 비뚤게 섰다고 이름을 불렀으나 나는 앞에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담임 선생 손에 붙들려 기독병원 안과로 달려갔던 일이다. 담임 선생은 바쁘게 가운을 입고 들어서는 강혜종 의사에게 나의 일을 말하고 부탁한 후 학교로 돌아가 버렸다. 강혜중 의사는 당시에 유명한 안과 의사로서 특히 눈에 대한 진찰은 신중을 기하는 분이었다. 그가 나를 의자에 앉히고 램프를 들고 내 눈꺼풀을 들추는 순간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선생님, 내 눈 꼭 고쳐주시죠. 수술이라도 해서 보게 해주시죠. 네, 네 하고 애원하였다. 이때 강혜종 의사는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이 안과 의사가 됐겠니? 하고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그는 나의 잃어버린 빛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무척 마음 상하신 모양이었다. 강 의사는 그 후로도 나를 보기만 하면 내 눈꺼풀을 들추어 보곤 하셨다. 이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이어서 거의 잊어버렸건만 오카호 의사의 긴 한숨에 다시 되살아났던 것이다. 이러한 추억에 잠겨 침울해 있을 때
다부치 교장은 화제를 돌렸다. 양, 내 말 좀 들어봐. 양의 특별한 몸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할 수 있을는지 자신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기만 하면 참으로 기적과 같은 희한한 일이니 한번 해보겠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 한번 모험해보는 것이 어때? 하고 묻는다. 나는 그의 생각을 들었을 때 혹 꿈결에 들리는 말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으나 정녕 꿈은 아니었다. 뜻밖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이나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 순간 내가 병석에 있을 때 간호해주던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이 몇 번이고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손은 고귀한 손이다. 나 같은 것이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으나 대답할 수 없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부치 씨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양의 그 백절불굴의 정신을 한 번 더 살려서 먼저 청강생으로 들어가 보지. 거기는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있다니까. 하고 재촉했다. 나는 이처럼 생각해주는 고마우신 분들 앞에서 더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머리를 들며 교장 선생님, 너무 벅찬데요? 못하면 어떡해요? 하고 대답하니 오카우 씨는 비로소 입을 열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못하면 또 다른 길을 열어보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여하튼 다부치 씨가 하려고 하는 일은 별로 실패가 없었거든. 내게는 의학을 시작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거기까지 나를 인정해주는 스승의 뜻이 고마워 순종하기로 하였다. 나의 결정적인 대답을 들은 다부치 교장은 급사를 불러 택시 한 대를 부르라고 부탁하시고 이노우에 선생에게 내가 미시마에 수속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드디어 우리 세 사람은 택시에 몸을 싣고 교외로 달리고 있었다. 좌우에 빽빽하게 들어선 가로수들은 전쟁을 모르는 듯 평화스러웠다. 그것을 내다보던 오카우 씨는 이 촌락에는 특히 이 나무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쟁이들이 자주 놀러왔지요. 하고 이노우에게 말을 던졌다. 이노우에는 그의 말을 받아 나에게 반영시켰다. 코쟁이들이 다니던 길에 양이 걸어 다니면 양도 그렇게 키가 클 거야. 하고 깔깔댄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뜻하지 않은 벅찬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뿐이었다. 약 1시간을 달려 택시는 교정에 이르렀다. 학교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조용하고 경치가 좋았다. 오카우 교장은 택시 문을 열고 먼저 내리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 시험을 좀 볼 테니까. 하고 귀띔을 해준다. 교장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약 10분쯤 지났을 때 몇몇 선생들과 함께 오카우 씨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 여기에서 그 선생들을 소개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시험 내용은 대개가 수학, 화학, 물리학, 기타 그 당시의 상식 문제들이었다. 이 과목들에 대하여 평시에 취미는 없었으나 상상외로 어렵지 않았다. 원래 취미 없는 과목이어서 불합격되어도 그리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시험은 다만 나의 실력을 발표하는 기회로 생각했던 것이다. 시험을 해본 몇몇 선생은 교장과 간단한 상의를 하고 그만하면 합격이라고 전해주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비공식이 아니면 가입학으로 공부해온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청강생이라는 조건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만을 고맙게 생각하며 이 모든 은인들에게 성공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교실문을 나섰다. 이노우에는 교정에서 나를 데리고 걸으며
너는 참 대단한 친구야. 응? 무엇이나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조심할 것은 성공이란 그리 쉽사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고 말을 그친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일평생 소원이었던 음악 공부를 단념한 슬픔과 이 힘들고 알 수 없는 의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고독의 발로였다. 눈물을 감추지 못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노우에 씨는 왜? 내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렸어? 하며 당황하여 발걸음을 멈춘다. 아니에요, 선생님. 거슬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고 목이 메어 다시 말을 멈추었다. 인정 많은 이노우에는 알아. 양의 마음을 잘 알아. 울고 싶을 거야. 우리 잔디밭에 좀 앉을까? 하며 가까운 잔디밭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 잔디밭에 앉아 나의 모든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를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이노우에는 그래, 양의 말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하는 괴로움이 없으면 아마 이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인간의 쓰라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한 데서 우리의 고집만 잘 죽이고 나면 오히려 좋은 음악 혹은 문학 작품이 탄생되는 거라고. 그렇잖아? 하며 긴 한숨을 내쉰다. 나는 그의 매력 있는 말에 감동되어 모든 슬픔을 눌러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실로 들어가 임시 숙소라도 얻어줄 것을 부탁하고 음악학교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그 학교를 떠나기 전에 간단한 수속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이나마 낯익고 정든 학교를 떠나 미시마로 짐을 옮기게 되는 일은 내게 있어서 남모르는 아픔이었다.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고독한 교정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더듬어야 하는 신세였다. 어려운 공부를 눈뜬 사람과 함께 따라가려면 쉴 새 없이 더듬고 입으로 물어야 했다. 미시마 교정에 짐을 내려놓고 사무실로 들어가 임시 숙소를 물었다. 의외로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간호사 기숙사에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것은 사조 다다미 방인데 오래 수리하지 않은 낡은 방이었다. 하는 수 없이 짐을 풀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기서는 학교도 가깝고 편리한 곳이었으나 수준이 낮은 간호사 학생들 아니면 보조 간호사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어서 생활이 문란하였다. 공부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방을 옮기기로 하였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채 미시마의 생활도 한 주일 흘렀다.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타인의 신세를 적게 지려고 홍색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왕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몸이 불편하신가요? 안과를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나를 안과 진찰실로 인도해주곤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안과 환자인 줄로 오인을 한 까닭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돌아서 버린다. 환자로밖에는 인정을 못 받는 암담한 교정에서 하루 5시간 강의에 참석하는 데는 숨이 막히고 무척 가슴이 쓰라렸다. 찾기 어려운 교실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찾아 들어가면 강의하는 교수마저 냉소하는 때가 있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믿고 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렸다. 이렇게 불안한 생활에서 교회에 집을 정하고 이사를 하는 일과 부속병원에서 마사지하는 일을 얻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 어떻게 해서든 삶의 환경을 정리하고 공부에 마음을 붙이려 하였다. 미시마의 짐을 옮긴 지 2주일 후부터 공부는 바빠지고 밥벌이도 해야만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정이 아니면
병실을 떠날 사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차차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고 그분들도 동지가 되어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데에서 용기를 얻어 강의 시간이면 마음대로 질문하였고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과 함께 앉아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어느 날 아동 심리학 시간이 되었다. 그 교수는 생후 아동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그래프를 그려주었다. 그래서 몹시 답답하였다. 강의가 끝나자 곁에 앉은 그분을 붙들고 종이를 내어놓으며 그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꼬리를 빼고 도망쳐버렸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좋은 기회에 여자 그부에게 다시 부탁하리라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역시 무안해서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교실에 나설 때 한 남학생이 다가오며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음성이 너무도 반가워서 인사도 하지 않고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그에게 종이를 내주었다. 그는 침착하게 또한 태연하게 내 손을 잡고 일일이 설명해가며 그래프를 그려주었다. 이 일이 끝난 후 그는 자기 이름을 대며 앞으로 무엇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기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의 이름은 신보였다. 그의 친절이 너무도 고마워 나는 악수를 나누고 교실을 떠났다. 이것이 미시마에 온 후 처음 나누는 다정한 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절한 마음씨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 후로 어디서든지 나를 만나면 자기 이름을 말하며 아는 채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른 벗들도 하나 둘 만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약 한 달이 지나기까지는 서론적인 공부여서 어려운 실습이 없었고 또 있다 해도 별로 못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해부학 선생인 오쿠무라 씨는 잉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서론적인 해부학은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해부 실습에 들어갈 테니 언제나 메스와 바늘을 준비해가지고 오시오 하면서 자기가 친히 칼을 들어 잉어를 해부했다. 모든 그부들은 일제히 둘러서서 오쿠무라 박사의 해부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서기는 했으나 그 잉어 해부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허위적인 행동 같아서 슬며시 빠져나왔다. 잉어 해부가 끝나자 모든 학생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나는 그제서야 말없이 오쿠무라 박사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내가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보자 너는 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는다. 사실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우선 그 앞에 각을 떠놓은 잉어를 다시 맞추어 보겠다고 요청하였다. 나이 많고 침착한 오쿠무라 박사는 그대로 나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해부해 놓은 고기 조각을 하나하나 집어주며 다른 위치에 맞추어 놓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오쿠무라 선생이 특별히 취급을 해주셨으므로 잉어의 몸뚱이를 잘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척 고맙다고 감사를 드렸다. 오쿠무라 선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웃었다. 그리고 그 해부했던 잉어 조각을 주섬주섬 그릇에 담으며 다음에는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 재료를 사용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게다. 개구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며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다. 나는 그가 나가신 뒤에 어질러진 싱크대를 비누로 닦으며 오쿠무라 선생이 하던 말을 생각해 보았다. 개구리? 아무래도 이 공부가 내게는 너무 어려워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기에 매점에서 우동 한 그릇으로 저녁을 대신하려고 나갔다. 그 길에서
우연히 다정한 그부 신보를 만났다. 그는 해부 실험을 마치고 잉어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희한한 듯이 잉어는 배에 들어있는 공기주머니가 특히 커서 빠른 물살에도 쉽게 잘 거슬러 올라간대 하며 자기가 참고한 것을 전해준다. 나는 이 해부학 실험이 몹시 걱정이 되었고 더욱이 오쿠무라 박사가 개구리를 재료로 삼겠다는 것 때문에 더 한층 불안하였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곤충을 매우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보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글쎄, 오쿠무라 박사가 이제부터는 개구리를 잡아 해부 실험 재료로 삼는데 난 개구리를 못 만져. 아무래도 이 공부를 계속할 것 같지 않아. 하고 근심하는 빛을 띄웠다. 신보는 내 말을 듣고 섰다가 너 아무 종교도 믿지 않니?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끄집어낸다. 나 기독교 신자인데? 하고 그의 말을 받자 그는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면 불가능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아? 우리는 전능하신 자를 믿으면서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못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지 않아? 하고 대담하게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보다 더한 고집쟁이가 있구나 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벌써 저녁 7시 근무 시간이 되어 우리는 거기서 헤어졌다. 감당하지 못할 길. 그 후부터 신보는 언제나 나의 약한 것을 도우려고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보충해 주려고 가까이 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서투른 1학년 생활에서도 명랑하였고 철없는 학생들이 장님의 친구라고 빈정대어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손과 눈이 되어 주었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용기를 돋워주었다. 특히 해부학 실험실과 세균학 연구실에서는 그의 눈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다. 이처럼 그가 도와줄수록 나는 더욱 자신을 잃었다. 그것은 남의 생명을 맡아보아야 할 내가 이렇게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였던 까닭이다. 그래서 나는 당시 주저와 방황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점점 명랑성을 잃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해부학 물리 시간이 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모양 침울해지곤 하였다. 그래서 혼잣말로 하고 많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감당치 못할 길에서 헤매야 하나 하고 중얼거렸다. 때로는 그 시간 담당 교수들이 병이라도 났으면 하는 못된 생각까지 하였으나 특히 오쿠무라 박사는 건강해서 1년이 지나도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그는 시간만 되면 개구리 초롱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서며 여기 너희들을 위한 많은 희생물들이 있으니 잘 감시하라 하며 싱글벙글하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한 마리의 개구리를 들고 바늘로 뒤통수를 찔러서 다리를 뻗게 하고는 통쾌한 듯 웃어댄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개구리에 바늘을 꽂은 채 전체 학생에게 돌리며 잘 보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작되면 기어이 개구리가 내 손에도 쥐어지는데 나는 개구리를 받을 때마다 몸서리를 치며 책상 위에 떨어뜨리곤 하였다. 이렇게 내가 개구리를 무서워하여 벌벌 떠는 것을 보면 학생들은 모두 웃어댔고 오쿠무라 선생도 웃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움을 억제하느라고 양뺨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머리를 책상 위에 댈듯이 숙이고 앞에 사람에게 개구리를 넘겨주곤 하였다. 해부학 시간마다 오쿠무라 선생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개구리 초롱에 손을 넣기는 했지만 그 선뜻선뜻하고 징그러운 데는 얼굴이 파랗게 질릴 지경이었다. 이럴 때마다 오쿠무라 선생은 물끄러미 바라보며 커다란 것이 무엇이 그리 무서우냐? 병신이다 병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놈을 잡아 손에 쥐어주곤 하였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파랗게 질리곤 했다. 이러한 것을 본 오쿠무라 박사는 아무래도 내 반응이 너무 지나친 것을 보면 어떤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진찰까지 받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기어이 남도 하는 일은 나도 꼭 해야만 하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초롱에서 개구리를 잡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개구리의 경고를 찾으려 했으나 원래 목이 없고 피부가 껄껄스러워서 손으로는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몇 번이나 더듬어 보다가 손에 맥이 풀려서 개구리를 책상 위에 가만히 놓아주었다. 개구리는 살길을 찾았다는 듯이 두 다리에 힘을 주며 펄쩍 뛰어 도망쳐버린다. 나는 손에 땀을 쥐며 안 돼, 안 돼. 아무래도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시간이 끝나주기만 기다렸다. 쉼없이 흐르는 시간은 나의 지옥적인 순간을 몰고 가는 듯 휴식종이 울려왔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학생들은 모두 다 좋아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했다. 사슬에서 풀린 듯 기지개를 켜며 뛰어나가는 학생들 틈에 나는 넋을 잃은 듯 멍하니 무엇인가 생각하며 교문을 향해 걸었다. 20여 명이나 되는 우리 반 학생들은 저마다 해부학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흩어져 갔다. 이때였다. 양, 기다려요! 하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보의 친구인 사토우였다. 그는 나를 붙들고 실험실로 도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개구리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같이 연습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무척 고마웠으나 이미 마음속으로 단념한 바이었다. 지금은 지쳤으니 다음에 하겠노라 거절하였다. 그래도 그는 해부 실습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잘 모르겠기에 몇 사람이 남아서 연습하기로 했으니 용기를 내어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충고에 감동을 받아 나는 가던 길을 돌려 실험실로 따라 들어갔다. 거기에는 신보도 있었다. 친구들의 권고에 못 이겨 가엾은 개구리를 또 한 번 죽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거기서 같이 실습하던 두 친구도 내가 잡아놓은 개구리 해부가 몹시 우스운 모양이었으나 참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도 개구리가 뛰던 모양이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밤중에 일어나 도쿄에 있는 여자대학에 입학원서를 써놓았다. 그리고 이튿날 점심시간에 신보에게 이 편지를 대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신보는 말없이 그 편지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일어서 버린다. 그리고 그는 한 학기도 지내지 않고 이렇게 단념을 하는 것은 양답지 않아.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며 나가버렸다. 나는 그의 지나친 간섭이 한편 불쾌하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그의 중얼대는 한마디는 나를 누르는 힘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중얼대는 음성이 종일토록 내 마음을 불안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를 볼 면목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하는 수 없었다. 친구의 권고에 못 이겨 언제까지나 불가능한 일을 붙들고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교실에서나 병실에서나 이 고민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생각하면 나 자신이 무척 어리석은 것만 같았다. 자기가 자기 처리를 못하고 스승에 대한 의리와 친구들의 충고 사이에 끼어서 미결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바보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어느 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음성을 기다렸으나 그도 내게 맡겨버리셨다는 듯 아무런 영감도 주시지 않았다. 이리하여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학교에 나갔다. 그러나 오쿠무라 박사의 시간은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개구리통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부터는 세부 실습으로 들어갑시다. 아직도 골각 해부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제각기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나는 한층 더 고민에 잠기게 되었다. 아직 초보를 끝마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진한다면 어찌하나 하고 마음이 떨렸다.
떨리는 마음을 억제하며 작은 개구리 한 마리를 가져왔으나 실험해볼 의욕이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손에 개구리를 들고 또 한 손에 바늘을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오쿠무라 선생은 어느새 내 곁에 다가왔다. 그는 큰 기침을 하며 물었다. 너는 뭐하고 있니?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무안해서 얼굴을 숙인 채 대답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테냐? 하고 더 큰 소리로 다시 묻는다. 나는 별 다른 생각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심정에 있던 불안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그는 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허허, 개구리에 못 이겨서 돌아갈 테냐? 하고 핀잔을 준다. 그리고 그는 껄껄 웃으며 뚜벅뚜벅 걸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해부 실험에 열중하고 있던 그부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무뚝뚝한 오쿠무라 박사의 한마디 말에 전기가 통한 듯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듯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사람인데 개구리 하나를 다루지 못하여 공부를 중단해?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이때에는 두 뺨이 화끈거리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휴게종이 울렸다. 휴게종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특히 이때는 더욱 반가웠다. 치욕의 순간을 몰아내주는 유쾌한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설 때 아이 속상해 하며 나도 일어섰다. 이때 신보는 킬킬 웃으며 가까이 와서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 너야 물론 부끄러웠지만 그 한마디는 참 진리였어. 우리들 전체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말씀이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선생님에게까지 하고 야단을 맞는 거야? 그만둘 때는 그만두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제부터 용기를 내.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내 꼭 도와줄게. 하며 어깨를 두드려준다. 나는 그의 뜨거운 우정에 감격하여 고마워 신보. 참 고마워. 정말 용기를 내볼게. 그런데 어제 그 편지 붙였어?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 그것은 잊어버려 하였다. 신보는 오후에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나갔다. 이리하여 나는 의학을 포기하겠다는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벗의 뜨거운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주저앉은 셈이다. 그날 저녁에는 모든 번민을 떨치고 며칠 동안 잘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 그리고 교문 밖 우동집까지 가서 12전짜리 기진의 우동을 2그릇이나 먹었다. 약속대로 도서관 앞에서 신보를 만났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학교 후원에 있는 개구리 연못가로 같이 갔다. 그리고 마음껏 거기서 개구리를 잡아 실험을 하였다. 이리하여 나도 제대로 개구리를 해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쉽게 습득하는 것을 보고 신보는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별로 어려울 것 없지? 그것만 하면 다른 일은 별로 막히는 것 없을 테니 염려 마라.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어 다만 그가 하자는 대로 순응할 뿐이었다. 그는 못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이렇게 말하였다. 양,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불가능이란 말은 삼가야 할 것 같아. 아마 양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지 못한 까닭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그의 말은 무척 심각하였다. 그의 어조는 깊고 진실하여 무어라고 덧붙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응 그래 신보가 한 모든 말을 잘 기억할게. 그리고 많은 개구리를 희생시켰으니 아무리 미물이라 해도 실패한다면 면목이 없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이날부터 신보는 일주일에 2번씩 꼭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다. 개구리 해부에서부터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그리고 인체 해부까지 진정으로 그는 나의 눈이 되어주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때로는 놀림을 받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한 번 정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나도 그를 조용히 만나면 신보, 나의 학과를 돕는 일 외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연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너무 도와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거야. 하고 가능한 한 그를 멀리하려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나의 그릇된 태도를 빈정대기만 하였다. 그리고 혹 내가 너무 사양할 때는 양, 내게도 좋은 일 좀 하도록 용기를 줘.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도 무서워? 개구리를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사람마저 무서워할래? 아니야. 우리는 다만 죄를 짓는 것이 무섭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두려운 일이지. 주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신념이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하며 또박또박 잘라 말한다. 나는 그의 호의에 순응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진실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시마의 첫 생활은 나의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고 번민이 큰 것이었으나 아무런 실수 없이 무사히 지냈다. 그리고 고귀한 친구를 만난 것이 흐뭇하기만 하였다. 드디어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지방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그 근방에 있는 명승지를 같이 구경하자고 하였으나 그동안 지친 몸을 쉬고 싶어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오래간만에 갖는 조용한 기회에 자유로운 휴식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그 상처의 신경 회복을 위하여 내게 전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지로우였다. 지로우의 고향은 와카야마였는데 그는 나를 데리고 가서 유명한 귤밭을 보여주고 이세진구에 배례를 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병이 도질 거라고 떠들어댔다. 나는 그것도 우정을 맺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를 따라 와카야마까지 갔다. 우리가 탄 전차 속으로 그윽한 향기가 풍겨 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깊은 호흡을 했더니 지로우는 신이 나서 이것이야말로 와카야마의 자랑거리야. 이 냄새를 맡지 못한 사람은 일본을 구경했다고 할 수 없어 하며 껄껄댄다. 그의 웃음소리가 멎기도 전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날 우리는 찌는 듯한 더위를 잊고 하루를 귤밭에서 즐겼다.